자, 2차 전지 잘못하면 쪽파찬다. 그 2편입니다. 일단은 어제 흐름인데 어제 흐름 보시면은 괜찮죠? 어제 흐름이 괜찮았다니까요. 에코프로가 무려 7%가 올라갔고요. BM도 4%가 넘게 올라갔고 포울도 결국에는 달구선 지금 위로 치고 올라왔고요. 포퓨도 잘 올라갔고 LG화학도 보합권 수준까지 왔고 LNF도 올라갔고 솔루션도 올라갔고 코스모신소재도 약보합에서 끝났습니다. 전일 2차 전지 섹터 주요 종목들 시세 변동을 살펴보면 에코프로 그룹주 위주의 상승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전반적인 상승에 2차 전지 인버스 ETF예요. 얘 인버스 ETF거든요. KB 그거. 여기 이름 있잖아요. 2차 전지 탑10 인버스 여기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지금 어제 결국에는 하방으로 간 겁니다. 당연히 올랐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올랐으니까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얘는 추종하고 있는 애들이니까 빠졌겠죠. 지난번에 1편 방송을 해드렸잖아요. ETF 하면은 쪽박 찬다고 1편 방송을 해드렸는데 물론 그렇게까지 썸네일을 만들지도 않았지만 1편 방송을 통해서 ETF는 상승 국면에서는 손실이 더욱 커진다. 왜냐면 밑으로 거는 거니까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해 제자리를 찾아도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도 손실 복구가 안 된다. 왜? 당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박스권 장세가 지속이 돼도 자산은 계속해서 사라지게 되고 이거 이상하다. 개인이 할 만한 게 아니다. 이건 그냥 데이 트레이딩 해야 되는 건데 개인한테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게 첫날이에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7거래일밖에 안 됐는데 출시되고 잠깐 반짝 이렇게 올라왔다. 결국엔 뭐예요? 쭉 빠졌잖아요. 여기서 수익 난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냐고요. 이 데이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상황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거 계속 팔았겠어요? 잘 못 판다고요. 한 요쯤 가도 실제로 여기쯤에서 가도 손실은 더 나올 수가 있다고요. 이게 박스권일 때도 계속 사라지게 되고 뭐 이런 매직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성 상품으로는 이거는 ETF는 그 인버스 ETF는 비추천을 했잖아요. 수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수익 낼 수 있는 곳으로 개인 투자자가 가야 되는 거고 자본시장이 가는 이유가 그건데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우리는 확률 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 왜냐면 하루 단위로 추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하루 단위로 되는 게다가 지금 중간중간 나가는 돈이 크다는 건데 요 예시를 보면 되는 거예요. 10% 오르고 10% 내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보합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레버리지랑 인버스 둘 다 1%씩 빠져요. 왜냐면은 추종하는 게 하루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빠지는 곧버스는 더 빨리 빠집니다. 오르는 게 먼저냐 내리는 게 먼저냐 아무 상관없다고요. 어쨌든 간에 오르고 내리고 똑같이 10%씩 오르고 내려도 빠진다고요. 한마디로 지수가 이런 식으로 10%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이어지는 장기 보합권으로 가면 하루하루 단위로 지수 추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수에 큰 움직임이 없고 나는 그냥 지수가 그대로니까 내 건 괜찮겠지 열어봤더니 날이 가면 갈수록 하락폭이 커질 수가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인버스를 탔는데 만약에 상방으로 갔다. 하락과 상승을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상승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요. 자, 보시면 이거는 상승 하락을 5%씩 그냥 편안하게 보합권으로 움직였는데 아까 1%였는데 얘는 1.2%까지 낙폭이 커졌죠. 3일째에서 1%인데 열흘이 되면 1.2%까지 낙폭이 커진다고요. 하락은 계속 폭이 커져요. 왜냐하면 당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리고 이게 기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1.2%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 써있잖아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실이 커진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인버스를 샀는데 5% 오르고 1% 내리고 한마디로 등락을 거듭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레버리지를 태웠으면 올라가지만 인버스에선 손실이 커지고 곧버스에선 더 커진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횡보여도 어렵고 한마디로 우리는 횡보여도 어느 정도로 자산을 지켜야 되는데 횡보여도 자산을 못 지켜. 내가 태운 방향으로만 가야 돼. 태운 방향으로 안 가면 손실은 더 커져. 이런 상품을 뭐하러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레버리지 인버스는 방향성이 내가 확실하다고 하는 건데 투자에 확실한 게 어딨냐고요. 확률 게임을 하는 건데 장기 투자를 하고 지수가 원상복구 됐는데 내 계좌는 원상복구가 안 돼. 이거 왜 그래요? 하루하루 추정이 되니까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이 안 돼요. 홀짝 게임입니다. 이런 거 할 거면 차라리 저기 도투더박하고 강원랜드 가고 말지 이거 뭐하러 하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선 이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권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를 하라며 올바른 투자 문화를 주라며. 근데 이거는 투기 아니에요? 홀짝 게임하고 하루 사서 하루 팔아야 이득이 나는 거면? 하루 사서 하루 파는데 이득이 안 나고 손실이 나는데 다음날 손실이 나면 손실이 더 커지는 거고 말이 안 되잖아요. 위헌 해지 측면에서는 단기 투자 이외에는 권유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게 권유가 되고 대대적으로 지금 나온 거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옵니다. 세금 얘기요. 야, 세금 청구까지 된대요.
우리 주식하면서 가장 큰 이득이 뭐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장 개인 투자자들 수익을 그래 어렵게 냈어요. 미국은 22%가 내잖아요. 우리 안 내잖아요. 우리 대주주 요건 안 맞으면 안 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증권 거래세만 내고 세금만 내는 거잖아요. 이거의 자체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일정 구간이 가지 않으면 안 내는데 얘네는 세금을 낸다고요. 2차전지 인버스에 한해서 얘에 한해서 이 상품은 그렇게 된다고요. 왜 그런지 알아보면은 15.4%의 그 배당 소득세하고 배당금이랑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 인버스 상품들하고 과세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2차전지 탑10 인버스는 파생 상품이 장내 파생이 아니라 장외 파생 상품을 담고 있는 데다가 기초지수가 테마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만큼 매매 차익하고 배당 소득에다가 모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런 상품에서 수익을 힘들게 냈는데 세금까지 내? 이런 거예요. 네. 개인은 ETF에 투자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차익이 있고 배당 소득이 있는 건데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 한마디로 우리가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팔면 2,000원의 이득이 나잖아요.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국내 주식형 ETF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과세를 면세해줘요. 예, 면제해줘. 근데 국내 주식형이 아닌 ETF는 매매 차익과 배당금 모두 세금을 내요. 15.4%. 그래서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 상품은 파생형 ETF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이 아닌 ETF에 지금 속하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버스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의 과세 부담은 별로 안 컸잖아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여러분도. 예, 왜냐면은 주가지수 추종 선물 거래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조차도 이 인버스에는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코스피 200을 역방향으로 추정하는 애들도 지금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국내 처음 나온 이 탑10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테마 지수를 기초로 하고 있어서 과세 우려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장내가 아닌 장외 파생 상품이라는 점에서 과세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예,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그래서 이번에 출시한 인버스 상품은 과세 대상인 장외 파생 상품 계약을 활용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 가능성이 나오는 거고, 야, 운용도 어렵고 여기에 진짜 개인들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홀짝 게임에다가 지금 당일 추종이 돼가지고 보합권에 가도 어려운데 15.4% 과세 가능성까지 이렇게 나오면 이거 뭐야? 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버스로 1억 벌면은 뭐 1억 벌기 쉽겠어요. 이거 나 이제 1억 번 사람 없을 것 같긴 한데 개인 중에서는 이걸로 1억을 어떻게 버나 싶어요. 그럼 10% 올라가는 거 10억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겠지만 1억을 벌었다고 치면 1,14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돈을 잃으면, 돈을 손실해 보면 안 내도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장기적 투자가 어려운 상품 구입인 것도 문제가 되죠. 예.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던 이 상품 자체가 장기적 투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도 문제인데, 이런 매매 차익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매기는 거에 이것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차 전지 섹터를 대상으로 한 인버스 ETF는 말씀드렸다시피 과세 체계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KB스타 2차 전지 탑10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장내 파생이 아니라 장외 파생을 담고 있고, 기초 지수도 테마를 추종하고 있는 만큼 매매 차익, 배당 소득 모두 다 과세 대상이고요. 국내 주식형 ETF는 면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 과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지금 구조상으로 봤을 땐 과세가 되는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주식형이 아닌 ETF는 매매 차익과 배당금 모두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해당 상품에서 이익이 발생한다면 매매 차익과 배당 소득에서 과세를 때린다는 거고, 그럼 뭐예요? 개인한테 불리하다는 거예요. 예. 과세 가능성 높이고 1,540만 원 세금 나오고, 얼마나 이게 또 세금이라는 부분이, 세금이 나오면 뭐예요?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4%의 은행금리인데 가서 보면은 우대금리 안 받으면 15.4%의 이자 소득세 내고 나면 실제로 그만큼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매력도 확 떨어진다는 거죠. 수익 내기도 어려운데. 그 다음에 우리 이 기사에서는 안 나왔는데 뭐예요? 여기서 배당 소득을 받았어요. 그 매매 소득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나왔는데 이게 종합과세 대상자에 들어가는 영역까지 들어가게 돼버리면 세금 구간은 올라가게 돼버리고 과세되는 금액은 늘어나고 여기서 자체 과세도 받고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2차 전지 인버스 ETF 역시 비과세일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다가는 세금 부담에 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투자가 성공했을 때에 해당합니다. 예, 구조상의 어려움에 고려했을 때, 예, 그리고 투자 성공도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구조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종목으로 이 ETF로 수익을 냈는데 생각지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 개인들한테는 좀 좋은 상품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2차전지 ETF 인버스 상황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2차전지 섹터가 내리막이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고 관심이 뜸해지고 있고 이런 기사들이나 커뮤니티 글 등 종토방 글들 수두룩빽빽으로 보셨을 텐데 막상 시세를 보면은 비슷하거나 좀 내려가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니까. 얘가 내려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2차전지 시세는 반대로 역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크로스를 시켜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차트를 보시면, 자, 이 차트만 놓고 보시면 여기서 수익 낸 사람이 많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는 그냥 합리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ETF를 투자할 때는 아주 소량으로 해지용으로 들고 들어가서 당일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도대체 쉽겠냐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였고, 이런 매매 기법은 투자보다는 투기 개념이고 홀짝 게임인데 이렇게 해서 수익을 얻어내기고 쉽지도 않고 이거를 왜 종용을 하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성공해도 과세에 따른 수익성 확보와 종합과세 가능성까지 이렇게 제기가 되는 거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 뭐 어렵게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전지 섹터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해보면, 자, 보시다시피 이날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어제는 올라왔는데 포스코 그룹주가 며칠 동안 리딩을 했고 번갈아 가면서 얘네 둘이 번갈아 가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잖아요. 에코프로는 FTSE 패시브 자금이 눈에 띌 정도는 아닌데 들어오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기금 매수, 여기 보시면 연기금이 지금 빨간불로 켜져 있잖아요. 여기가 연기금인데 요쪽이 연기금이에요. 이게 에코프로 종목이고, 연기금이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보면서 수급적으로도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연말 배당 시즌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매도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주는 애들은 무서워요. 왜냐면 그 배당까지 같이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전지 종목 가운데 배당 성향이 좋은 종목들은 지금 이자도 내야 되지만 배당에 대한 부분까지 갚아야 돼요. 공매도를 쳤으면 배당금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동안 꾸준하게 내리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2차전지는 어느 정도 발생을 했다라는 분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뷰를 가진 분들 얘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좀 여기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까지 끝나고 나면 머티리얼즈 연내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 다음 타자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기사들이. 그럼 로보틱스 상장 이슈에 두산그룹주 움직인 것은 지난번에도 짚어드렸고, 그렇게 똑같이 간다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슈가 비슷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나올 만한 이야기는 뭐예요? 대주주 요건 10억 원 물량 부담에 개인들 매도 물량이 나와서 약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10억 원이 유지가 되고 제도 개선이 안 되면 요거 맞추기 위해서 이제 소량 매도하거나 좀 맞춰서 개인 종목 장세였기 때문에 매도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따져보면 이런 이벤트도 있고 저런 이벤트도 있잖아요. 어떤 이벤트가 주가의 움직임과 지금까지 지나온 방향과 지금 주가의 리밸런스인가, 이런 것 봤을 때 어떤 이벤트가 주가 움직임과 방향성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경중을 확실히 따져야 되는 시점이 이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